아내의 눈에 특별한 반짝임이 서릴 때 당신은 그 느낌을 아는가? 보통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우리가 가지지 않은 돈을 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바로 그 반짝임 말이다. 그래, 3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 내 아내 수지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현관문을 통해 둥실 떠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들어 누워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어른들이 공을 쫓아다니는 경기를 볼지 아니면 사람들이 30일 만에 사랑을 찾는 척하는 리얼리티 쇼를 볼지 고민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다. 여보, 그녀가 깍 소리를 질렀고 나는 창문이 덜컹거리는 것을 맹세할 수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못 믿을걸. 나는 TV를 음소거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딱 한 번 방문했던 플로리다의 타임쉐어 회원권을 갖게 되었다. 그전에는 나를 발작 환자가 특히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볼룸 댄스 강습에 우리를 등록시켰다. 방금 유라가 전화했어. 그녀는 내 차 할부금보다 비싼 그 터무니없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흥분으로 거의 진동하다시피 계속 말했다. 나를 역대급으로 멋진 여자들만의 여행에 초대했어. 물론 유라였다. 김유라. 수진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마도 아침 커피를 실제 금접시에 담아 마실 것 같은 종류의 여자였다. 그 여자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성층권에 살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그런 세상. 어디 한번 맞춰볼까? 나는 이것이 어떻게든 내 지갑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 말했다. 점심 먹으러 파리로 날아가서 우리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싼 신발을 사자고 하던 수지는 내가 또 극적으로 군다는 의미의 그 특유의 눈짓으로 눈을 흘겼다. 아니거든 잘난 척하기는. 그녀가 일주일 내내 엄청난 해변 리조트를 빌렸대. 여자들만, 남편 없이, 아이 없이, 책임감 없이, 순수한 휴식. 그녀는 불이라도 발견한 듯 환한 얼굴로 소파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매일 아침 샴페인, 매일 오후 스파 트리트먼트, 그리고 우리 여자들끼리 모든 것에 대해 수다 떠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해본 게 언제더라? 나는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보험회사에서의 내 직장과 비영리 단체에서의 그녀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숨 돌릴 틈도 거의 없었고 하물며 화려한 해변 리조트로 휴가를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우리의 낭만적인 휴가라고 해봐야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관 표값이 아까워서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드는 건데? 나는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의 부자 친구가 그녀를 어딘가에 초대할 때면 항상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함정은 보통 당신의 신용카드가 잠 못 이루고 우는 것을 포함한다.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야. 그녀는 마치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전하려는 듯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라가 모든 걸 다 부담한대. 리조트, 음식, 음료, 심지어 스파 트리트먼트까지. 그냥 그곳 전체를 예약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길 바란다고 했어. 뭘 축하하는데?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 인생이 멋지다는 거? 그게 중요해?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오직 김유라만이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이유로 내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일주일짜리 파티에 쓸 것이다. 그녀의 남편인 최진혁은 IT나 금융 혹은 부자들이 내 차보다 비싼 정장을 입고 하는 그런 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나는 수진이 나를 끌고 갔던 저녁 파티나 자선 행사에서 그를 몇 번 만났었다. 그리고 그는 꽤 괜찮아 보였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이 말할 때 실제로 들어주는 그런 남자. 그들의 서클에 있는 대부분의 뻣뻣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 그래서 이 마법 같은 미스터리 투어는 언제 열리는데? 내가 물었다. 다음 주. 그녀는 말했고 나는 그녀가 이미 마음속으로 짐을 싸고 있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유라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취소해서 예약이 낭비되는 걸 원치 않아서 갑작스럽게 정해졌대. 물론 다음 주였다. 부자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기분이 내킬 때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낙원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반면에 나는 화요일에 늦잠이라도 자고 싶으면 부장님에게 아프다고 구슬려야 했다. 다음 며칠은 군사작전을 평범하게 보이게 할 정도의 쇼핑과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수지는 새 드레스, 새 수영복, 새로운 모든 것을 샀다. 그녀는 머리를 하고 네일을 하고 아마도 내가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 다른 것들도 했을 것이다. 그녀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침실은 마치 백화점이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물건 충분히 챙긴 거 맞아?
나는 그녀가 거의 백화점 반쪽을 2개의 여행 가방에 쑤셔 넣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며 물었다. 재밌네. 그녀는 말했지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몇 달 동안 본 것 중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신용카드 손실이 거의 가치 있게 느껴졌다. 거의. 그녀가 떠나는 아침, 그녀는 흥분으로 거의 벽을 튕겨다닐 지경이었다.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모든 것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지만 너무 흥분해서 먹을 수가 없다며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거야.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했고 만약 그녀의 부자친구가 일주일 동안 그녀를 호강시켜주고 싶다면 내가 불평할 게 뭐람. 그녀는 내게 팔을 두르고 마치 우리가 로맨틱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키스했다. 정말 보고 싶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매일 밤 전화해서 모든 걸 얘기해 줄게. 조개 껍데기로 집을 새로 꾸미겠다는 미친 생각 같은 건 갖고 돌아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해줘.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다시 내게 키스했다. 약속은 못해. 물론 유라가 공항까지 프리미엄 교통편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약된 차는 정시에 도착했다. 나는 그녀의 짐을 싣는 것을 도왔는데 그녀가 마치 이 해변 리조트로 영구 이주할 계획인 것처럼 짐을 쌌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재밌게 놀아. 그녀가 차에 오르자 내가 말했다. 내가 안 할 짓은 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네. 그녀는 씩 웃으며 받아쳤다. 나는 차가 우리 집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아내를 그녀의 부자 친구들과 함께 낙원으로 데려가면서. 그녀의 에너지가 집을 채우지 않으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행복했다. 내가 이름조차 발음할 수 없는 어떤 리조트에서일지라도 그녀는 일주일 동안 공주처럼 대접받고 호강할 자격이 있었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그 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흥분하며 내게 작별 키스를 했던 여자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비밀을 안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 아내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나는 일주일 동안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고 아무도 내 인생 선택을 판단하지 않는 가운데 스포츠를 볼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만약 그 일생일대의 여자들만의 여행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더라면 나는 그녀를 소파에 묶어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다 보이는 법이고 그 당시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해롭지 않은 여자들의 수다와 비싼 칵테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향하는 그녀의 행복뿐이었다. 아, 내가 얼마나 틀렸던가. 그래서 나는 꼬박 12시간 동안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말해주자면 그것은 내가 잊고 있던 모든 것이었다. 나는 속옷 차림으로 부엌 카운터에 서서 피자 상자에서 바로 피자를 먹었고 양말은 떨어진 곳에 그대로 두었으며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만드는 쇼를 3시간 연속으로 보았다. 순수한 행복, 맞지? 틀렸다. 그 첫날 밤 9시쯤 나는 집안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 내 휴대폰이 페이스톡 전화로 울렸다. 그리고 거기 그녀가 있었다. 내 아름다운 아내. 마치 어떤 열대잡지 화보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화면은 그녀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가득 찼고 그녀 뒤로는 천국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다. 수정처럼 맑은 푸른 물이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야자수가 산들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은 사진작가들이라면 아마 죽고 못 살 그 황금 시간대의 조명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세상에, 여보, 여기를 봐야 해. 그녀는 내가 전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도록 팔을 뻗어 휴대폰을 들고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져. 그리고 정말 그랬다. 그 리조트는 억만장자의 열띤 꿈에서나 나올 법한 곳처럼 보였다. 온통 하얀 대리석과 인피니티 풀, 그리고 팁으로 버는 돈이 내가 초과 근무로 버는 돈보다 많을 것 같은 직원들. 유라는 이 여행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했을 때 정말 농담이 아니었다. 거기서 정말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네. 나는 맥주를 들고 안락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이게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겠다. 그녀는 킥킥 웃었고 나는 배경에서 다른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현실 도피 동료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일주일치 점심 예산보다 비싼 음료를 마시며 그들의 다양한 상류층 문제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방금 정말 멋진 저녁 식사를 마쳤어. 그녀는 왕족에게나 어울릴 법한 향연의 잔해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돌리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변 바로 갈 거야.
유라가 말하길. 여기 시그니처 칵테일이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라고 하더라. 인생을 바꿔놓는 칵테일이라. 허? 어디 한번 맞춰볼까? 한 잔에 5만 원쯤 하고 내 넥타이보다 비쌀 것 같은 작은 우산이 딸려 나오겠지. 당신은 너무 냉소적이야. 그녀는 웃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다. 당신이 인생의 좋은 것들을 감상할 줄 모른다고 해서 우리 나머지가 즐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가 아마 우리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 숙성된 샴페인을 홀짝이는 동안 나는 쿠폰으로 산 맥주 6캔팩을 마시고 있었다. 확실히 다른 세상이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약속한 시간에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더욱 빛나 보였다. 그녀의 피부는 세상 걱정 없이 수영장 옆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완벽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여자들이 헤어 스타일리스트에게 수십만 원을 주고 재현하는 그런 빛이 웨이브 스타일이었다. 낙원에서의 하루는 어땠어? 나는 부자들이 무한한 시간과 돈을 태울 때 무엇을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오, 알잖아. 그녀는 무심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일. 마사지 받고 수영장에서 누워있고 물가가 내려다 보이는 귀여운 곳에서 점심 먹고 힘들었겠네. 내가 말했다. 한편 나는 이번 주에만 3번째로 박 여사님의 홍수 피해 보상 청구 전화를 받아야 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물 피해 정의에는 물 한 잔과 같은 방에 있었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웃었지만 약간 억지스러워 보였다. 불쌍한 우리 아기.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어? 간신히. 내가 말했다. 어제는 실제로 내 빨래를 직접 해야 했어. 거의 119부를 뻔했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배경에서 다른 여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라와 그녀의 무리들 모두 고급 리조트 광고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나쁜 머리 스타일을 가진 날이 없거나 청바지가 엉덩이를 커 보이게 할까봐 걱정하지 않는 종류의 여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줄 개인 트레이너와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또 뭐 했어? 나는 솔직히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오, 그냥 알잖아. 전형적인 휴가에서 하는 일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이상하게 모호하게 느껴졌다. 보통 수지는 나에게 하루 일과를 분단위로 설명해주곤 했다. 모든 식사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모든 사람의 옷차림에 대한 논평까지 곁들여서 이번에는 마치 휴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쓴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에이, 좀 더 자세히 말해줘. 유라는 자선 디너를 주최하지 않을 땐 어떤 사람이야? 다른 여자들은 당신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화려한 파티에서 보이는 것만큼이나 거만해? 사실 다들 정말 친절해. 그녀는 말했지만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신이 팔린 듯 보였다. 여보,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마이타이랑 뜨거운 데이트라도 있나 보네. 내가 농담했다. 비슷한 거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녀 뒤에서 움직이는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분명히 여자들 중 하나가 아닌 남자의 모습. 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상상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마 웨이터이거나 필요할 때까지 보이지 않도록 훈련받았을 리조트 직원 중 하나였을 것이다. 셋째 날 밤, 패턴은 계속되었다. 아름다운 풍경, 빛나는 아내, 그녀의 하루에 대한 모호한 대답.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를 확실히 보았다. 배경에 있는 남자.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를 멈칫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방금 최진혁 씨 아니었어? 나는 목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최진혁 씨? 그녀는 아주 잠깐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응. 아까 잠깐 들러서 이것저것 확인했어. 유라 성격 알잖아.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았다. 부자 남자의 부자 아내가 비싼 파티를 열고 부자 남자는 부자 아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들의 소득 계층에서는 아마 표준 운영 절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던 방식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 그 사람도 리조트에 머물고 있어? 내가 물었다. 맙소사 아니지.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들렸다. 상상이 돼? 이건 여자들만의 시간이라고. 그는 아마 집에 돌아가서 골프나 치고 진혁 씨 같은 남자들이 아내가 없을 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겠지. 그 말에 기분이 나아졌다. 왜 처음에 그게 신경 쓰였는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었지만 아마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상한 적응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녀가 그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녀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보고 싶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보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나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채. 여보, 나 정말 가봐야 해. 여자들이 조급해하고 있고 유라가 사람들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사실 나는 유라가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교계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재밌게 놀아. 내가 말했다. 단, 낙원에서 일어난 일은 낙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걸 기억해. 안 그러면 당신을 더 젊은 모델로 바꿔버릴 거야.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눈까지 닿지 않았다. 재밌네. 사랑해. 나도 사랑해. 화면이 검게 변했고 나는 맥주와 함께 뭔가 잘못되었다는 찝찝한 기분만 남겨졌다. 하지만 내가 비싼 리조트로의 여자들만의 여행에 대해 뭘 알겠는가. 아마 이것이 부자들이 휴가를 보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모호한 이야기와 비싼 칵테일, 신비롭고 화려하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오토바이 쇼로 돌아갔다. 결국 단순한 여자들만의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마지막 명언이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일어났을 때 거의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아는가. 공항 도착 구역에 앉아 내가 농담으로 만든 유치한 환영 팻말을 들고 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랬다. 나는 마치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모든 정교한 귀향을 계획했다. 집을 반짝일 때까지 청소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사고 심지어 상자에서 나오거나 전자레인지가 필요 없는 무언가를 요리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 갈비찜은 아마 우리 둘 다 식중독에 걸리게 할 테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그렇지? 마침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그 바보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다. 햇볕에 그을리고 편안해 보였고 마치 해변의 여신처럼 보이게 하는 하늘하늘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햇빛에 더 밝아졌고 내가 왜 처음 그녀에게 반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자연스러운 휴가의 광채를 띠고 있었다. 우리 세계 여행가 오셨네. 나는 그 우스꽝스러운 팻말을 들고 소리쳤다. 아마 공항 픽업을 위해 예술과 공예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는 다른 세련된 여행객들 앞에서 그녀를 창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커다란 미소와 달려와 안기는 포옹 대신 그녀는 마치 임무를 보고하러 온 사람처럼 걸어왔다. 그녀는 내 입술이 아닌 뺨에 키스하고 누군가 우편 배달부를 대할 때 쓸법한 톤으로 안녕 여보라고 말했다. 그게 다야? 나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로맨틱 코미디 공항 제외 장면은 없는 거야? 팻말까지 만들었는데. 그녀는 팻말을 흐긋보고는 내가 오직 예의 바른 미소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어 보였다. 치과 의사가 더 자주 치실질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짓는 그런 미소. 아주 좋네. 그녀는 말했지만 이미 출구를 찾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보통 어떤 종류의 여행이라도, 심지어 주말에 그녀의 부모님 댁을 방문한 후에도 수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내 귀가 떨어져라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누가 가장 못생긴 옷을 입었는지 등 모든 것을 분단위로 설명해주곤 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 솔직히 나는 그녀가 무언가에 흥분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디오 침묵이었다. 그녀는 마치 우리 동네를 처음 보는 것처럼 창밖을 응시했다. 아니면 방금 떠나온 곳을 이미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녀의 휴대폰은 무릎 위에 있었고 맹세컨대 그녀는 약 30초마다 그것을 확인했다. 수지는 보통 기술에 너무 연결되어 있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색함을 깨려고 애쓰며 말했다. 리조트는 네가 보낸 사진에서 본 것만큼 멋졌어?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게 전부였다. 이것은 한때 체인 레스토랑에서 잘못된 샐러드 드레싱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로 45분 동안 자세한 리뷰를 했던 여자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유라는 어땠어? 최고의 호스트라는 명성에 걸맞았어? 괜찮았어. 수지는 좌석에서 몸을 뒤척이며 말했다. 다들 괜찮았어. 나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에이, 뭐라도 좀 얘기해줘. 무슨 드라마라도 있었어?
분명 누군가의 보톡스가 잘못되었거나 가짜 속눈썹이 수프에 빠졌거나 그런 일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내부자 친구들이잖아. 침대 시트, 실개수나 샴페인 온도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게 틀림없어. 그녀는 마침내 나를 보았고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다. 죄책감, 공포.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내가 상상했다고 생각할 뻔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냥 편안했어. 알잖아. 스파 같은 거 하고 수영장에서 시간 보내고 딱히 자세히 얘기할 만큼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어. 흥미진진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수진이었다. 한때 식료품점 계산대줄에서 엿들은 대화에 대해 저녁 내내 나에게 이야기했던 여자. 내 아내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자세히 얘기할 만큼 흥미진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의 가방을 들고 들어갔고 그녀는 마치 재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몇 시간을 보냈다. 카운터에는 꽃, 침실에는 촛불. 심지어 우리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 고급 와인병도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아름다운 당신. 나는 마치 미친 게임쇼 진행자처럼 내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있던 5성급 리조트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없던 것이 있어. 그게 뭔데? 그녀가 물었고 나는 그녀가 내 대답에 거의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나? 나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했지만 아마 유치함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리기 위해 저녁을 태웠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압도적으로 잘생긴 남편. 그것은 그녀에게서 작은 미소를 이끌어냈다. 그녀가 그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처음으로 본 진짜 미소였다. 요리했어? 요리를 시도했지. 나는 정정했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야. 하지만 어이, 우리가 식중독으로 죽는다면 적어도 함께 가는 거잖아. 맞지? 로맨틱하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괜찮다면 먼저 샤워 좀 할게. 비행기 세균이 온몸에 묻은 것 같아. 물론이지. 나는 기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천천히 해. 저녁은 따뜻하게 데워놓을게. 그녀는 위층으로 사라졌고 나는 욕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를 들었다. 수지는 우리 둘만 있을 때 욕실 문을 잠근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했다. 젠장. 절반은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문을 열어두고 화장을 하면서 하루 일과에 대해 제잘거리곤 했다. 나는 우리 부엌에 서 있었다. 꽃과 촛불, 그리고 내 요리 재앙의 희미한 냄새에 둘러싸여 그녀가 없는 일주일 내내 느꼈던 것보다 더 외로웠다.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었다. 아마 그녀는 여행으로 피곤했거나 아니면 고급 리조트 생활에서 우리의 평범한 현실로의 적응이 예상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가장 낡고 가장 편안한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똥머리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더 자신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어딘가 먼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마치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냄새가.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아마 내가 부엌에서 만들어낸 공포를 묘사할 외교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지. 내가 말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했는데 흥미롭다는 말도 받아들일게. 우리는 식사를 위해 앉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녀가 마음을 열고 그녀의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아내처럼 보이는 이 예의 바른 낯선 사람 대신 내가 결혼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음식을 깨작거리고 날씨에 대해 잡담을 나누고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지인처럼 내 업무 주간에 대해 물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피곤하다고 주장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녀가 침대에 자기 편에 웅크리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미 잠든 척하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나는 그녀의 호흡으로 그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내가 그녀 주위로 팔을 두르려고 했을 때 그녀는 긴장하며 피곤하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낙원에서의 일주일 동안 내 아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수진처럼 보이고 수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녀는 확실히 내가 일주일 전 공항에서 작별 키스를 했던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 여행 동안 무언가 변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워질지 전혀 몰랐을 뿐이다. 한 달,
내 침대와 내 성을 공유하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산 꼬박 한 달. 31일 동안 내 아내가 나를 거의 참지 못하는 룸메이트처럼 대하면서 결혼 생활의 형식만 갖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31일 동안 점점 더 어색해지는 대화, 억지 미소, 그리고 거치지 않는 안개처럼 우리 집을 뒤덮으니 이상한 긴장감. 나는 그녀가 빠져있는 어떤 침체기에서든 그녀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나는 꽃을 사왔다. 식료품점에 슬퍼 보이는 꽃다발이 아닌 고급 꽃집의 비싼 꽃. 나는 데이트밤, 주말 여행을 제안했고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는 저녁 식탁 크기의 접시에 미세한 양을 담아내는 그 거만한 레스토랑 중 한 곳에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형식을 따랐고 올바른 말을 했지만 마치 사랑에 빠져본 적 없는 사람이 쓴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최악은 휴대폰 문제였다. 젠장. 휴대폰 문제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휴대폰에 붙어 있었다. 요즘 어떤 여자가 그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강박적이었다. 그녀는 어디든 그것을 가지고 다녔고 마치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움켜쥐었고 내가 그 방향을 쳐다보기라도 하면 신도 용서하지 않을 기세였다. 그녀는 나에게서 그것을 비스듬히 돌리고 화면을 자기 몸 쪽으로 향하게 했으며 때로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을 나가기까지 했다. 누가 계속 문자 보내는 거야? 저녁 식사 중에 그녀의 휴대폰이 15번째로 울렸을 때 내가 물었다. 그냥 일이야. 그녀는 우리가 나누지 않던 대화보다 분명히 더 흥미로운 것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가 언제부터 저녁 식사 중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 누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멸종 위기 나비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나? 그녀는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다. 내가 식사 중에 아내가 실제로 나와 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 요즘 그냥 바빠. 그녀는 말했고 그것으로 그 대화는 끝이었다. 하지만 이 특별한 화요일 아침 무언가 달랐다. 내가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지는 우리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중고시장에서 사서 결혼 첫 해에 함께 다시 칠했던 식탁.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가 단지 지치는 대신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마치 그 온기를 흡수하려는 듯 커피 머그잔 주위에 손을 감싸고 있었고 마치 삶의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것처럼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햇님. 나는 평소에 쾌활한 남편 루틴을 시도하며 말했다. 비록 우리 둘 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찍 일어났네. 잠 못 잤어?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위장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운 것처럼 붉게 부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전하려는 듯한 표정. 그것은 사람들이 누군가 죽었거나 집이 압류당했다고 말하기 직전에 짓는 그런 표정이었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녀는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네 마디. 결혼 역사상 모든 남편이 두려워하게 된 간단한 네 마디. 왜냐하면 우리 얘기 좀 해는 결코 좋은 소식을 앞두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 얘기 좀 해라고 말하고 나서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승진했거나 낡은 청바지에서 2만 원짜리 지폐를 찾았다고 발표한 적이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해는 관계의 암호였다. 꽉 잡아. 당신의 세상이 곧 재배열될 테니까 라는 뜻.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재앙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그녀의 얼굴에서 읽으려고 애썼다. 내 마음은 가능성들을 빠르게 훑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장을 잃었나? 그녀의 부모님이 아프신가? 누군가 죽었나? 그녀가 유럽을 배낭여행하거나 도예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일종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가? 알았어. 나는 심장이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커피 머그잔 주위에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녀가 그것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 임신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약 3초 동안 내 세상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울었다. 임신. 우리는 몇 달 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시기와 재정,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삶에 작은 인간을 데려올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치 어떤 임신 대재앙에 대비하는 것처럼 코스트코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대량으로 샀다. 우리는 배란 주기와 최적의 시기를 추적했고 마침내 모든 것이 로맨스보다는 과학 실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진심이야? 나는 물었고 이 바보 같은 미소가
내 얼굴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는 내 팔에 몸을 던지거나 행복한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이 순간이 마침내 왔을 때 그녀가 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귀여운 입덧 방식이 아니라 곧 토할 것 같은 표정으로. 수진아. 나는 말했고 차가운 무언가가 내 척추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기쁘지 않아?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마치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나는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여야 했다. 당신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쳤다. 나는 실제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갈비뼈 안으로 손을 뻗어 내 심장을 주먹으로 쥐어짜는 것 같았다. 부엌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잠시 동안 나는 내가 어떤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아내가 방금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말했을 리가 없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나는 물었다. 아마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녀는 다른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내 삶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말. 그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기, 당신 아이가 아니야. 누구 아이인데? 그 질문은 내 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내 입에서 나왔다. 나는 마치 내 몸 밖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마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일 뿐인 것처럼. 그녀는 이제 더 심하게 울고 있었다. 온몸을 흔드는 추한 흐느낌. 최진혁 씨. 그녀는 속삭였다. 유라 남편. 그리고 거기 있었다. 한 달 동안 똑딱거리던 폭탄이 마침내 폭발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그것을 작고 수리할 수 없는 조각으로 날려버리면서. 최진혁 씨. 유라의 남편 최진혁 씨. 내가 자선 디너에서 악수하고 스포츠와 날씨에 대해 잡담을 나누었던 최진혁 씨. 그 여자들만의 낙원 여행 동안 단지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최진혁 씨. 나는 거기에 앉아 내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내 아내를 응시하며 내 뇌가 단순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것은 실수여야 했다. 오해. 아마 그녀는 날짜나 시기 같은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든. 어떻게? 나는 물었다. 내 뇌는 완전히 멈췄지만 내 입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유라가 며칠 동안 떠나야 했어. 가족 긴급 상황. 최진혁 씨가 준비를 돕고 모든 것이 여전히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왔어. 어느 날 밤 우리 모두 너무 많이 마셨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끝낼 필요는 없었다. 나는 빈칸을 채울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비싼 와인과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삶의 환상에 취한 내 안에.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대표하는 누군가와 침대에 빠지는 것. 부유하고 세련되고 성공적인 누군가. 그녀의 고급 리조트와 5성급 모든 것의 세계에 속한 누군가.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녀는 그 설명이 이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드는 것처럼 말했다. 실수였어. 끔찍하고 어리석은 실수.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미워.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테이블을 뒤엎고 벽에 구멍을 뚫고 도대체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의 아기를 우연히 임신하게 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무감각하고 부서진 채로 내 결혼이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무언가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라도 알아?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 맙소사. 아니야. 그건 그녀를 파괴할 거야. 그들의 결혼을 파괴할 거야. 그럼 우리 결혼은? 내가 물었다. 우리 결혼은 어떡하고? 수진아? 그녀는 마침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스카라와 비참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속삭였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문제는 그녀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한 일의 무게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면서 나는 거의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거의.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몇 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였고 내가 늙어갈 계획이었던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여전히 내가 가진 모든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가 한 일을 기억했다.
그녀가 버린 것, 그녀가 나와 우리의 삶 대신 선택한 것, 그리고 그렇게 동정심은 증발했다. 내가 전에 느껴본 어떤 것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를 남기고 영화에서 주인공이 인생을 바꾸는 소식을 듣고 카메라가 극적인 음악이 배경에 울려 퍼지는 동안 천천히 주민하는 그 순간을 아는가? 그래. 현실은 사운드 트랙과 함께 오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격렬해지면 컷을 외치는 감독도 없다. 그저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만들었던 커피 냄새가 여전히 나는 부엌에 앉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응시하는 당신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걸 말해봐.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하고 평탄하게 들렸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같았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수지는 그 붉고 부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던 여자를 보았다.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는. 하지만 그 느낌은 지옥의 눈덩이만큼이나 오래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내가 집에서 피자를 먹고 사랑에 빠진 바보처럼 그녀를 그리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놀아났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정말 듣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이미 여러 번의 울음을 겪은 것처럼 보이는 휴지로 코를 닦으며 말했다. 오, 하지만 듣고 싶어.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봐봐.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네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려고 미쳐가고 있었어. 나는 네가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35살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 나는 단 한 번도 혹시 내 아내가 다른 놈의 아기를 임신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 그래.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여자들만의 여행에서 서프라이즈,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게 될 거야까지 오게 됐는지 정말 듣고 싶어.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를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기분이 꽤 좋았다. 그렇게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어. 잔인하다고? 나는 웃었고 그것은 거칠고 쓴소리로 나왔다. 아가씨, 나는 아직 잔인함의 시작도 안 했어. 잔인한 걸 보고 싶어? 잔인한 건 당신의 실제 남편이 당신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비싼 와인을 사는 동안 당신의 기념일 주말에 친구의 남편과 놀아나는 거야. 우리 기념일 주말이 아니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 실례했네. 내 실수야. 그럼 완전히 괜찮은 거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맹세컨대 모든 단어가 내 가슴을 비트는 칼 같았다. 셋째 날에 유라가 전화를 받았어.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바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 그녀는 엉망이었어. 모두를 위한 여행을 망쳤다고 울었지만 우리는 모두 가라고 했어. 당연히 가족이 먼저지. 당연하지. 나는 말했다. 나는 이 대화 내내 비꼬는 태도를 유지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접시를 교체할 여유가 없었다. 최진혁 씨가 그날 오후에 리조트 준비를 처리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날아왔어. 유라는 자기가 떠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여행이 망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고집했어. 그녀는 참 사려 깊고 당신에게는 참 편리했겠네. 수진의 손은 이제 너무 심하게 떨려서 커피 머그잔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그냥 친절하게 굴었어. 저녁 예약을 확인해주고 스파 약속을 잡아주고 그런 종류의 일들. 그는 유라가 우리를 위해 계획했던 것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스파 약속을 잡고 저녁 예약을 하는 사이에 당신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을 존중하기로 결정했군.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마치 자기 자신 속으로 사라지려는 것처럼. 유라가 떠난 후 첫 며칠 동안은 모든 게 정상이었어. 최진혁 씨는 예의 바르고 도움이 되었지만 거리를 두었어. 전문적이었지. 알잖아.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 뭐가? 그 전문성이 그냥 달아 없어졌나? 미니바 가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나? 뭐야? 그녀는 나에게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농담이나 하고 싶은 거야? 오, 나는 확실히 이걸 듣고 싶어. 이건 케이블 TV보다 더 재밌어. 그녀는 한참 동안 조용했고 나는 그녀가 계속할 용기를 모으고 있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날 밤 우리 모두 이 해변가 레스토랑에 갔어. 다른 여자들은 피곤해서 일찍 방으로 돌아갔지만 최진혁 씨와 나는 바에 남게 됐어. 우리는 유라에 대해
우리 둘 다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쩌다 보니 계속 술을 마시게 됐어. 그 열대 칵테일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지만 들어있더라고.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네. 당신이 화난 거 알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발 이것을 이미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만들지 마. 누구한테 힘든데? 당신한테? 왜냐하면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보면 당신이 선택을 한 거거든. 아무도 당신에게 다른 여자의 남편과 계속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당신 말이 맞아.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패배한 것처럼 들려서 나는 다시 한번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질 뻔했다. 거의 나는 끔찍한 선택을 했어. 우리 둘 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그리고 때때로 우리 둘 다 우리가 아닌 사람인 척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그녀는 새로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말했다. 나는 취했고 혼란스러웠고 나 자신을 동정하고 있었어. 그는 자기가 자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은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때때로 느낀다고 불평하고 있었어.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안주. 당신은 나와 결혼함으로써 안주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나는 취했고 어리석었고 정말 의미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누군가와 거기에 앉아 있으니 마치 뭐 같았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나는 벽에 걸린 시계가 내 옛삶의 초를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 그래서 당신은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그와 섹스함으로써 축하하기로 결정했군. 계획된 게 아니었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리조트로 걸어 돌아왔고 내 방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잠시 들어왔고 그리고 당신이 우연히 그의 거시기에 넘어졌군. 맙소사. 당신 정말 끔찍하게 구네. 내가 끔찍하다고? 나는 휴가 중에 내 배우자를 바람피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상처 입혔고 유라를 배신했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하룻밤이었어. 내가 내 인생에서 한 어떤 일보다 더 후회하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하룻밤. 임신으로 이어진 하룻밤. 그래, 한 달 내내 언급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하룻밤. 나는 지난주까지 임신한 줄 몰랐어. 그리고 내가 알았을 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알았을 때 당신은 나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울 생각이었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인정했다. 나는 두려웠고 부끄러웠고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계속해서 어쩌면 테스트가 잘못되었거나 어쩌면 뭐? 어쩌면 당신이 그냥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 할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그녀가 이 폭탄을 나에게 떨어뜨린 이후로 공중에 떠있던 질문.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고 다른 쪽으로 나와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여전히 함께, 여전히 행복한 척 할 수 있을까? 그녀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의 무게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면서 나는 얘라고 말하고 싶었다. 내 일부는 더 큰 사람, 사랑을 위해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이해심 많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 내 일부는 그녀를 팔에 안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더 큰 부분,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고 서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믿었던 부분은 이미 죽었다. 그녀는 낙원의 해변에서 나에게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남자와 함께 그것을 죽였다. 모르겠어. 나는 마침내 말했다. 솔직히 내가 이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나를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구겨진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녀는 나 대신 그를 선택했다. 비록 하룻밤이었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단 1분도. 나는 예전에 우리 침대였던 곳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고 수지는 내 옆에서 뒤척였다. 아마도
그녀의 완벽한 작은 세상이 귀청이 터져라 무너져 내리는 악몽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비싼 술과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스릴에 취한 내 아내와 최진혁. 최악은 나는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상담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그녀가 파괴한 것을 재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항상 불륜을 극복하잖아, 그렇지? 불륜에서 회복하는 부부를 돕기 위해 세워진 산업 전체가 있었다. 어쩌면 나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고귀하고 용서하는 남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을 갈 때마다 나는 같은 벽에 부딪혔다. 아기.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하룻밤의 실수나 약점의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내 남은 인생 동안 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아내가 한 일을 상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진실을 내가 아는 가족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 거짓말의 기초 위에 세워진 생일 파티와 크리스마스 아침, 그리고 대학 졸업식에 관한 것이었다. 아침 오시경, 나는 잠을 포기하고 커피를 만들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원두를 계량하는 내 손이 떨렸고 나는 수진의 고백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았다. 마치 어떤 뒤틀린 하이라이트 릴처럼 그녀가 최진혁에게 이해받는다고 느꼈다고 묘사한 방식. 마치 내가 그녀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멍청이인 것처럼. 그녀가 더 작은 삶에 안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방식. 마치 우리의 결혼이 그녀가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위로상인 것처럼. 바로 그때 그것이 나를 쳤다. 어제부터 나를 괴롭히던 것. 유라는 몰랐다. 그녀는 아마 저녁 파티와 자선 행사를 계획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이 순수한 여자들만의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동안 가장 친한 친구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녀는 한 달 전 내가 살았던 것과 같은 바보의 낙원에 살고 있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완전히 결정하기 전에 내 휴대폰에 손을 뻗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유라의 번호는 작년에 수진이 나를 끌어들여 돕게 했던 어떤 저녁 파티 계획위원회 때문에 내 연락처에 있었다. 우리는 아마 총 12번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교환했을 것이다. 대부분 물류와 시간에 관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 자격이 있었나? 젠장, 당연히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할 권리가 있었나? 그것은 더 모호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침 5시 30분에 내 부엌에 앉아 내 인생 최악의 날에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도덕적 모호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고 결정했다. 누군가는 유라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것은 확실히 수지는 아닐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보다 우정을 보존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8시까지 기다렸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파괴적인 소식을 전하기에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의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예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밝고 쾌활했다. 아마도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친근한 아침 전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수진에게 준 놀라운 여행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전화했거나 다가오는 어떤 사교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저예요, 수진이 남편. 나는 말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이전 모든 상호작용이 우리가 모두 지지하는 배우자로서의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파티에서의 피상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는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돌아온 이후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다. 그녀의 하루, 그녀의 결혼,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전체 세계관을 파괴할 완벽한 서두. 사실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나는 이 대화에 어떻게 부드럽게 들어갈지 알아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어떻게 누군가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었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변했다. 내 목소리의 긴장을 알아차렸다. 진지하게 들리시네요, 유라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듣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 멈춤이 있었고 나는 그녀의 뇌가 기어를 바꾸고 나쁜 소식에 대비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여행에 관한 거예요.
유라 씨가 떠나셔야 했던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또 다른 멈춤. 이번에는 더 길었다. 그게 뭔데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전화가 끊겼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빠르고 얕게, 마치 과호흡하는 것처럼. 죄송한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아이는 최진혁 씨 아이예요. 나는 말했다. 일단 진실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목표에 확실히 맞도록 해야 하니까. 유라 씨가 어머니 응급 상황으로 서울에 있는 동안 그들이 같이 잤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최진혁 씨는 그냥 돕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절대, 유라 씨,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어제 저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술에 취해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대요. 나는 그녀가 헐떡임과 흐느낌 사이의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정말 확실해요? 그녀가 착각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녀는 확신해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저도요. 그 다음에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소리는 내가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내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동정심으로 가슴이 조여들게 하는 순수한 고뇌의 통곡. 이것은 한 여자의 세상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이었고 나는 그 폭파장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 맙소사. 그녀는 속삭였다. 오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유라 씨,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는 충격 아래에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제부터요. 수진이가 방금 저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한테 절대 말할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녀는 그냥 제가 그녀와 계속 친구로 지내고 그녀를 위해 저녁 파티를 주최하고 그녀가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동안 가족처럼 대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었겠죠. 그녀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했다. 솔직히 나는 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수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든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속이고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유라가 물었다. 위층에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진혁 씨는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마 유라 씨 댁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나는 배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뒤를 이어 유라가 유리를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은 목소리로 최진혁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나는 거기에 앉아 내 휴대폰을 응시했다. 내가 방금 최소한 2개의 결혼을 파괴하고 아마도 여러 우정을 망칠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수진이 어제 나에게 폭탄을 떨어뜨린 이후 처음으로 나는 만족감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왜냐하면 유라는 나처럼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진혁은 수진이 곧 직면하게 될 것처럼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직면할 자격이 있었다. 10분 안에 내 휴대폰은 문자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아마도 최진혁이 손상 통제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위층의 수진의 휴대폰으로부터 그것은 유라가 이미 그녀에게 전화해서 아마도 누구의 하루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을 몇 가지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최진혁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했고 수진의 필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든 어떤 설명이나 정당화 또는 필사적인 용서의 간청을 준비했든 나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여파를 처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비밀에 대한 것은 이렇다. 그것들은 암과 같다. 그것들은 잠시 동안 숨어 있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빛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들은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나는 단지 질병이 우리 모두를 천천히 죽이기를 기다리는 대신 외과 의사가 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위층에서 수진의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내 평화로운 아침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내가 유라에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녀를 배신한 이유를 요구할 것이다. 그녀는 아마 울고 소리치고 나를 복수심에 불타고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 아는가? 그녀가 오를 것이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고 잔인하게 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미래의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약간의 복수심을 가질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잔인한 무기이며 때로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것이다. 수진의 발이 계단을 쿵쿵 내려오는 소리는 폭발 카운트다운 같았다. 나는 그 리듬에서 빠르고 공포에 질리고 필사적인 그녀가 유라의 전화를 받았고 우리 부엌에서 지옥을 풀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왜냐하면 어제의 고백과 오늘 아침의 전화 통화 후 나는 우리가 결혼을 끝내는 종류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꽤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복수의 천사처럼 문간에 나타났다. 신성한 정의를 가져오는 대신 그녀는 비난과 분노를 가져왔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잠잘 때 입었던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사람들이 접시를 던지거나 차의 열쇠로 흠집을 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드는 종류의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요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높아서 아마 이웃 카운티의 개들을 방해했을 것이다. 나는 커피에서 눈을 들어 내가 완전한 순진함의 표현이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좋은 아침이야, 자기. 잘 잤어? 감히.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게라도 되는 것처럼.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하지 마. 유라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완전히 히스테리를 부렸어. 네가 그녀에게 에 대해 말했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내 불륜이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이미 나쁜 것보다 더 나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임신에 대해서 나는 친절하게 제안했다. 네가 그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내 어깨에 기대어 오는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리하게 언급하는 것을 잊었던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그녀의 입이 몇 번 열리고 닫혔다. 마치 공기를 마시려고 애쓰는 물고기처럼 잠시 동안 그녀는 우리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완전한 불신의 표정으로 얼어붙은 채 마치 그녀의 뇌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할 일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을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마침내 말할 수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떻게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그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사실 나는 웃었다. 짧고 쓴 소리. 아마 상황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순간에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그거 참 웃기네. 수진아, 정말 웃겨.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건 내가 아니었거든? 그게 요점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본격적인 붕괴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카로운 음색이 섞여 있었다. 너는 그녀에게 말할 권리가 없었어. 그건 네가 공유할 비밀이 아니었어. 내 말이 절대적으로 맞아. 나는 일어서서 커피 머그잔을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건 네가 공유할 비밀이었어. 네가 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녀의 남편과 등 뒤에서 놀아났다고 말할 책임이었어. 하지만 네가 이 모든 상황을 내 이익에 맞게 어떻게 꾸밀지 알아내는 동안 그녀가 무지 속에 계속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 같아서 나는 누군가가 나서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옳은 일? 그녀는 이제 완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개로 붉어졌다. 옳은 일은 내가 이 일을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을 거야. 내 방식대로? 나는 반복했다. 유라는 절대 알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든 나를 설득해서 최진혁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게 하고 너희 모두가 저녁 파티와 자선 행사에서 행복한 가족인 척 계속하는 그런 방식 말이야?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말할 필요도 없었어. 내가 네 계획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 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마법처럼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지. 그렇지? 어쩌면 내가 마침내 아빠가 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아이의 DNA가 실제로 누구 것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온몸을 흔드는 추한 흐느낌. 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제로.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해왔던 악어의 눈물 루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상황을 일으킨 사람 대신 이 상황의 희생자인 척하는 것, 너는 이해 못해.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유라와 나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 그녀는 나에게 자매 같아. 이것은 우리의 우정을 파괴할 거야. 좋아.
나는 말했고 진심이었다. 너희 우정은 파괴되어야 해.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왜냐하면 친구는 서로의 남편과 자지 않기 때문이야. 친구는 서로에게 인생을 바꾸는 비밀을 지키지 않아. 그리고 친구는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서로를 버스 아래로 던지지 않아. 나는 누구도 버스 아래로 던지지 않았어. 아니, 그럼 넌 뭘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네가 네 우정 역사상 가장 큰 폭탄을 깔고 앉아있는 동안 유라가 그녀의 남편을 계속 신뢰하고 그녀의 결혼을 믿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거든. 내 휴대폰이 또 다른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아마 최진혁이 자신을 설명하거나 사과하거나 바람피운 남편들이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때 하는 그런 짓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유라가 의심할 여지 없이 약 1시간 전에 그에게 대질신문을 한 이후로 그의 모든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해왔던 것처럼 그것을 무시했다. 그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애쓰고 있어. 수지는 내 휴대폰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최진혁 말이야. 유라가 그를 쫓아냈대. 그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너한테 얘기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내 아내를 임신시킨 남자와 이야기하고 싶겠어? 왜냐하면 그는 미안해하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된 실수였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결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자기 기만 능력에 진심으로 놀랐다.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 너는 실제로 그를 변호하고 있어. 너는 우리 부엌에 서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의 아내가 그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내가 그를 동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나는 그를 변호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이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유라에게 전화한 것은 그건 뭐였는데? 정직했어. 공정했어. 이 상황에서 어떤 품이 있는 인간이라도 할 바로 그 일이었어. 그녀는 손등으로 코를 닦았고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잔인했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잔인했어? 나는 그 단어가 우리 사이의 공중에 잠시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다. 잔인한 게 뭔지 알고 싶어. 수진아? 잔인한 건 네 남편이 아빠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정확히 3초 동안 행복해하다가 네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잔인한 건 내 불륜의 여파를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내는 동안 한 달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는 거야. 잔인한 건 네가 방금 파괴한 인생의 남자에게 네 비밀을 지키고 네 평판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그런 거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어. 부탁할 필요도 없었어. 너는 그냥 내가 그럴 거라고 가정했어. 왜냐면 그게 착한 남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그들은 아내의 뒷수습을 하고 외관을 위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부엌은 그녀의 울음소리와 밖의 희미한 교통소음을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공유된 삶이었던 공간을 가로질러 서로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길의 요철이나 힘든 시기 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다른 완고거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이제 너는 네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게 될 거야. 이제 유라는 그녀의 결혼을 재건하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지 결정하게 될 거야. 이제 최진혁은 그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그의 아내가 왜 그를 쫓아냈는지 설명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으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알아내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우리 부엌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함께 늙어갈 계획이었던 이 여자.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랑도, 분노도, 슬픔도. 단지 내 인생의 이 부분이 끝났다는 일종의 공허한 수용. 우리는 없어. 나는 말했다. 네가 네 남편보다 최진혁이 더 흥미롭다고 결정한 이후로 우리는 없었어. 그녀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미 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면서 그녀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 둘 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디가? 그녀가 내 뒤에서 불렀다. 일하러.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우리 중 일부는 여전히 우리를 실제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 나는 열쇠를 잡고 걸어나갔다. 그녀를 우리 부엌에, 그녀의 눈물과 후회, 그리고 일단 부서진 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의 완전한 무능력과 함께 남겨두고
진실은 이제 좋든 나쁘든 드러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다음 몇 주 동안은 마치 뒤틀린 버전의 사랑의 블랙홀에 사는 것 같았다. 빌 머레이가 앤디 맥도웰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대신 나는 내 바람피운 아내가 우리 결혼이 구할 가치가 있다고 나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을 겪어야 했다. 매일 아침 나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다. 대신 나는 매일 눈물, 사과, 그리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점점 더 필사적인 시도를 겪었다. 그것은 우리 부엌에서의 대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시작되었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법률용지에 신중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연설문을 들고, 왜냐하면 결혼이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5페이지짜리 에세이가 바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밤새 생각했어. 그녀는 여전히 울어서 붉고 부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것을 극복한다고? 나는 커피를 따르며 이것이 평범한 화요일 아침, 대화인 척하며 반복했다. 네가 나를 바람피운 부분을 극복하자는 거야?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부분을 극복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냥 건너뛰기에는 꽤 큰 장애물처럼 보이거든.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 그녀는 이사회에 발표하는 것처럼 노트에서 읽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상처 입혔고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결혼은 항상 불륜을 극복해. 우리 둘 다 원한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그녀가 어떤 정신적 체조를 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다. 알았어. 한번 들어보지.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보는 거야? 네가 최진혁의 아기를 낳고 우리는 그게 내 아기인 척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아기가 아무것도 바꿀 필요는 없어. 그녀는 말했고 맹세컨대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 많은 부부들이 양부모 모두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아이들을 키워 의붓가족, 입양, 정자기증 항상 일어나는 일이야.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너도 알잖아. 그것들은 동의하는 성인들 사이에 계획된 합의이지. 내 아내가 여자들만의 여행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에게 임신당한 결과가 아니야. 그녀는 움찔했지만 계속했다. 요점은 생물학이 누군가를 아버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헌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이야기에게 중요한 모든 면에서 아빠가 될 수 있어.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를 응시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요청을 마치 내 편에서의 어떤 고귀한 희생처럼 들리게 하는 그녀의 능력에 놀랐다. 그리고 최진혁은? 그는 그냥 그림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는 친권을 포기하고 자기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어.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분명히 나는 이것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네가 그것을 살 만큼 필사적이기를 바라고 있어라는 암호였다. 우리라니? 너와 최진혁이 너희의 사랑의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계획회의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나는 그와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유라가 우리 사이에 어떤 접촉이라도 법적 조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어. 그것은 흥미로웠다. 나는 이 재앙의 다른 반쪽이 그들 자신의 결혼 붕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다. 분명히 유라는 결과에 관해서는 장난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나는 말했다. 너는 내가 너를 바람피운 것을 용서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는 것에 동의하고 이 모든 것을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의 어떤 의견도 없이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는 현재 자신의 결혼에서 페르소나 논그라타이고 그게 네 마스터 플랜을 요약한 건가?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해. 그녀는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울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애원하는 음색을 띠고 있었다. 우리가 상담을 받고 이것을 해결하고 다른 쪽에서 더 강해져서 나오기를 원해. 더 강해져서? 나는 웃었고 그것은 거칠고 쓴소리로 나왔다. 수진아, 너는 그냥 나를 바람피운 게 아니야. 너는 우리가 충분한 치료와 시간으로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없는 하룻밤 실수를 한 게 아니야. 너는 내 배신의 영구적인 기념물을 만들었어.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기억할 거야. 모든 생일 파티, 모든 크리스마스 아침, 모든 학교 연극에서 나는 네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할 거야.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온몸을 흔드는 추한 흐느낌. 하지만 그건 하룻밤이었어. 내가 내 인생에서 한 어떤 일보다 더 후회하는 어리석고 술에 취한 실수였어. 18년 동안 지속될 실수.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결혼을 파괴한 남자와 똑같이 생긴 채로 자라날 실수.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잖아. 그녀는 약하게 말했다. 에이, 수진아. 최진혁은 그 검은 눈과 그 지중해풍 피부를 가졌어. 이 아이가 그와 조금이라도 닮게 나온다면 어쨌든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너 정말 작은 최진혁 클론을 내 아이로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기적을, 이 모든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게 해줄 어떤 유전적 복권을 바라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애원은 심해졌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내 서류 가방에, 욕실 거울에 테이프로 붙여서, 내 차의 운전대에 붙여서.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의 변형을 말했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사랑해. 마치 우리 결혼의 유령에게 시달리는 것 같았다. 단 그 유령은 매우 살아있었고 내 아침 커피 루틴을 정말 짜증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낭만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희망에 찬 눈으로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응시하면서 거의 손도 대지 않는 정교한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그녀는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함께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이유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녀는 심지어 죄책감 접근을 시도했다. 그녀가 임신한 동안 그녀와 이혼하는 것이 나를 이 상황의 나쁜 놈으로 만든다고 제안했다. 모두가 네가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야. 그녀는 어느 날 저녁 내가 평화롭게 뉴스를 보려고 할 때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둬. 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왜 떠났는지 이해할 거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동료들? 내 가족? 친구들은? 그들은 네가 임신한 아내를 떠난 괴물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해서 나를 죄책감으로 이 결혼에 머물게 하려는 거야? 나는 이혼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걸 지적하려는 거야. 너는 여전히 가십과 판단, 그리고 어색함을 다뤄야 할 거야. 적어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서사를 통제할 수 있어. 서사를 통제한다고. 마치 우리 결혼이 더 나은 메시지가 필요한 어떤 PR 캠페인인 것처럼. 마치 문제가 그녀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한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인 것처럼. 그거 알아? 나는 마침내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야. 그들은 추측하고 가십하고 아마 진실보다 더 나쁜 이론들을 생각해낼 거야.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은 뭔지 알아?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을 배신한 사람 옆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들의 결혼, 최악의 순간을 대표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척 해야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언제 다시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맹세해. 이런 일은 다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말이 맞아. 나는 일어서서 계단으로 향하며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미 온라인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내 재정을 확인하고 이혼 변호사와의 대화를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그녀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 작은 일부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구하려고 얼마나 멀리 갈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대답은 분명히 꽤 멀리였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를 부엌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테이블에 임신 브로셔를 펼쳐놓고 우리가 함께 육아 수업을 듣고 아기방 가구를 고르고 가족으로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미래. 마치 우리가 하나라도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녀의 연인의 아이를 키울 기회에 감사하는 척하며 다음 18년을 보낼 것처럼. 바로 그때 나는 우리 둘 다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가장 무도회를 한 번에 끝낼 때라는 것을 알았다. 지옥처럼 아플 것이지만 또한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이상하게 해방감이 있다. 마치 마침내 신경치료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지속적인 고통은 멈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수진의 또 다른 연설, 즉 두 번째 기회와 사랑의 치유력에 대한 연설을 듣는 대신 이혼 서류의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정한 아침에 느낀 감정이었다. 나는 주말 동안 아파트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들리는 것만큼이나 우울했다. 아내가 당신의 결혼을 파괴한 후 살 곳을 찾는 중년의 보험사 직원일 때 당신의 선택지는 꽤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의심스러운 동네의 괜찮은 아파트나 괜찮은 동네의 형편없는 아파트 중 하나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둘 다는 아니었다.
나는 괜찮은 동네와 형편없는 아파트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내 나이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정착한 곳은 카터 행정부 시절에 지어졌고 그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단지의 원룸이었다. 카펫은 베이지색이었고 가전제품은 수학기 금색이었고 욕실에는 실제로 씻겨지는 것보다 안개처럼 뿌려지는 느낌을 주는 종류의 샤워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다. 혹은 내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아내에게 내가 떠난다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내 것이 될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는데 기술적으로 거짓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가서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는 생각만으로도 신체적으로 메스꺼웠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구글에서 괜찮은 리뷰를 받은 미첼 앤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로 차를 몰았다. 요즘 사람들은 식당과 배관공을 고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 같았다. 로버트 미첼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날카로운 정장, 더 날카로운 태도, 그리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결혼 재앙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류의 악수. 그는 판단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내 월차 할부금보다 비쌀 것 같은 법률용지에 메모를 했고 내가 바랐던 종류의 직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이것은 꽤 명백하네요. 그는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 주에서는 여전히 간통이 이혼 사유이며 다른 남자에 의한 임신은 확실히 화해할 수 없는 차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떠나고 싶냐는 것입니다. 내 존엄성. 나는 말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적은 드라마. 그는 미소 지었고 그것은 특별히 따뜻한 표정은 아니었다. 제 경험상 가능한 한 적은 드라마를 원한다고 말하는 남자들은 보통 합의에서 손해를 봅니다. 집의 절반, 위자료,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싸우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나가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집, 가구, 결혼식 도자기, 우리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져도 돼요. 나는 이 결혼을 상기시키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임신은요, 친자 관계를 확립하고 싶으세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으세요? 그것은 내가 두려워했던 대화였지만 일어나야 했다.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이혼 판결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되기를 원해요. 나중에 혼란이 없도록 그는 더 많은 메모를 했다. 아마 이것이 얼마나 복잡해질지에 따라 그의 수임료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DNA 검사가 필요할 겁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협조할 거예요. 나는 말했다. 그의 아내가 이미 그를 쫓아냈어요. 그가 요구를 할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서류 작업과 법적 전략 후 나는 마치 소형차 값으로 내 자유를 산 것 같은 기분으로 그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비쌌지만 어떤 것들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었고 마음의 평화는 확실히 그 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을 앉혔다.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마지막 진정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대화였다. 그녀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내가 포기할 모든 가정의 행복을 상기시키려는 듯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말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이 즉시 공포 모드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만약 이게 또 아기 때문이라면 나는 이미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 불륜을 겪는 부부를 위한 지원 그룹이 있고 나는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를 찾았어. 이혼하고 싶어. 나는 그녀가 전문 치료의 치유력에 대한 또 다른 준비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우리 사이의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이 약간 벌어진 채 마치 내가 한 말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것처럼. 진심 아니지.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너는 화가 났고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혼은 답이 아니야. 우리는 이걸 고칠 수 있어. 아니 못해. 나는 말했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하게 들리는지에 놀랐다.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어. 수진아. 어떤 실수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끔찍한 실수를 했지만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건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해. 의미가 있지. 나는 말했다. 그것은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네가 부순 것을 고칠 수 없어. 그녀는 다음 1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흥정했다. 그녀는 내가 단지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유라와 최진혁과의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교회 가고, 개인 치료, 부부 치료, 가족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삶,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족, 내가 단지 그녀를 용서한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의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감정적으로 떠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결혼을 위해 애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 물건을 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상자가 필요할지 정신적으로 계산하고 케이블 회사가 내 새 아파트로 서비스를 이전하게 해줄지 궁금해하며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미 서류를 제출했어. 나는 그녀가 마침내 기운이 다했을 때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에 보증금을 냈어.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야. 이번 주말? 그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녀는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몇 달 동안 이것에 대해 죽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걸 질질 끌 필요 없어. 나는 말했다. 우리 둘 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알잖아. 그녀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위로하지 않은 것이 나를 괴물처럼 느끼게 만드는 종류의 필사적인 흐느낌. 하지만 나는 수진을 위로하는 것이 단지 그녀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 그리고 거짓 희망은 정직한 거절보다 더 잔인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녀가 물었다. 네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할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나는 말했다. 네가 불륜을 저질렀고 임신했고 우리 결혼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간단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일부는 아마 그럴 거야.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남은 주 동안 내 인생을 판지 상자에 싸고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무엇을 간직할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내 자신의 버전에 속하는지 결정하며 보냈다. 대부분의 것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다. 결혼 사진, 기념일 선물,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온 유물처럼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나는 마지막 상자를 내 차에 싣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의 진입로에 섰다. 그것은 왠지 더 작고 덜 중요해 보였다. 마치 이미 내 세상의 중심 대신 그냥 또 다른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수지는 부엌 창문에서 나를 지켜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옛 동정심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길을 잃고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부모님이 방금 이혼한다고 말한 어린 소녀처럼.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가 한 일, 그녀가 선택한 것을 기억했고 동정심은 사라졌다. 그녀는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자신의 잠자리를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그 안에 누울 수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타서 운전해 갔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걸어 나오고 당신의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개월. 내가 내 인생을 판지 상자에 싸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에서 운전해 나온 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킹사이즈 침대를 울퉁불퉁한 소파 침대로 2대 주차 가능한 차고를 우표 크기만 한 주차 공간으로 그리고 결혼을 이전 세입자의 요리 실험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원룸 아파트로 바꾼 지 6개월. 그리고 그거 아는가? 내가 한 최고의 거래였다. 오해하지 마라.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3일 연속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는다. 큰 남자가 되는 것에는 깊은 겸손함이 있다. 아내가 항상 그런 일을 처리했고 당신은 성인 생활의 가정적 책임을 통해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녔기 때문에 세탁물에서 흰색과 색깔 있는 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에는 훨씬 더 큰 겸손함이 있다. 하지만 천천히 점차적으로 나는 이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 사람을 위한 식료품 쇼핑이 실제로는 일종의 해방이라는 것을 배웠다. 브랜드 이름이나 우리가 정말로 비싼 유기농 채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TV 리모컨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대략 3개월의 관계 상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침묵, 진짜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사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그녀가 얼마나 미안한지에 대한 다음 감정적 붕괴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단지 올바른 치료와 시간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면 용서가 바로 코앞에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내 아내를 보고 다른 사람의 남편과의 하룻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거래한 낯선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이혼은 지난달에 마무리되었고 법적 절차가 그렇듯이 거의 허무했다. 수지는 3개월쯤 되어서 화해를 위한 싸움을 포기했다. 아마도 그녀가 누군가에게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일 것이다. 결국 우리 둘 다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원했던 대로 집을 가졌다. 나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존엄성을 지켰다. 내 생각에는 공정한 거래였다. 나는 가끔 풍문으로 소식을 듣는다. 이 도시는 전처에 대한 소식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 특히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기가 아닌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유라와 최진혁의 이혼은 우리보다 약 한 달 전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훨씬 더 지저분했다. 분명히 좋은 커피 메이커를 누가 가질지를 두고 싸우는 대신 수백만 달러 가치의 자산을 분할할 때 변호사들은 청구 가능한 시간으로 훨씬 더 창의적이 된다. 유라는 처음 몇 달 동안 몇 번 나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2번 만났다. 우리 삶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2명의 부서진 사람들. 그녀는 내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화가 나 있었다. 당신이 완전히 신뢰했던 누군가가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배신할 때 오는 그 차갑고 집중된 분노. 우리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부분 그냥 거기에 앉아 비싼 라떼를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감탄했다. 내가 놓친 모든 신호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돼. 그녀는 우리의 2번째 커피 모임에서 나에게 말했다. 그가 늦게까지 일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출장을 가거나 그냥 멀게 느껴졌던 모든 시간들. 나는 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어. 그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 공평하게 말해서 나는 말했다. 계획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들 둘 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기적인 선택을 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게 더 낫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 건가? 그녀가 물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떤 날에는 그것이 계획되었다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러면 적어도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 둘 다를 미워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이 야코브 즉흥적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사악한 대신 한심하게 보이게 할 뿐이야. 우리는 그 이후로 만나는 것을 멈췄다. 어떤 드라마나 다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쑤시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재건을 해야 했고 나도 그랬다. 우리의 옛삶의 잔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지난달에 부산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그녀에게 잘된 일이다. 그녀는 최진혁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마치 내가 수진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아기는 3주 전에 태어났다. 아들. 분명히. 나는 이것을 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축복받으소서. 여전히 수진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그들 사이의 가심 네트워크는 어떤 정보기관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검은 머리, 검은 눈, 나를 전혀 닮지 않았고 그의 실제 아버지를 모든 면에서 닮았다. 놀랄 일은 없었다. 수진은 어쨌든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을 올리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증명하는 DNA 증거로 당신이 예상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끝난 매우 비싼 법적 싸움을 초래했다. 최진혁이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아버지이며 그것은 그가 자신의 양육권 합의를 처리하면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지는 그녀가 내린 최악의 결정을 영구적으로 상기시키는 아기를 둔 미혼모가 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내 형편없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쓰라려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다. 동료, 친구,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내가 어떤 종류의 붕괴나 복수 환상을 겪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화를 내고 수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복수하려고 내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가 그 6개월 동안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면서 배운 것은 이것이다. 복수는 지치는 일이다. 화를 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상처 입히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수진이 내 존재의 어떤 것도 통제하게 하는 것을 끝냈다. 대신
나는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즉,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나는 체육관에 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분노는 몸매를 가꾸는데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요리 수업을 들었다. 왜냐하면 저녁으로 시리얼을 먹는 것은 첫 달이 지나면 매력을 잃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비록 그것은 완전한 재앙처럼 들리지 않고 당신의 이혼을 설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하는 완전히 다른 모험이지만 진실은 나는 내 결혼의 마지막 몇 달 동안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는 확실히 내가 머물면서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 즉 다른 사람과 자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증명한 여자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행복했을 것보다 더 행복하다. 나는 가끔 동네에서 수진을 본다. 그녀는 피곤해 보인다. 마치 미혼모 생활이 그녀가 상상했을지도 모르는 영광스러운 모험이 아닌 것처럼. 그녀는 살이 쪘는데 신생아를 돌보고 지원 시스템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녀의 옛 친구들 대부분은 드라마에서 거리를 두었고 유라의 추방은 분명히 그녀를 배신한 여자에게 충성을 유지한 누구에게나 확장되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더 이상 내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지난주 그녀는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단 3단어. 보고 싶어. 나는 그 메시지를 약 30초 동안 응시하다가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그녀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상황의 근본적인 진실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보여주었고 나는 그녀를 믿기로 선택했다. 한번 불타버린 다리는 다시 지을 수 없다. 한번 깨진 신뢰는 수리할 수 없다.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속한 아기들로 한번 파괴된 결혼은 좋은 의도와 희망적인 생각으로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존심, 존엄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옳은 일을 했다는 지식과 같은 것들은 거짓말의 기초 위에 세워진 어떤 결혼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지켰다. 나머지는 그냥 물건일 뿐이었다.